네, 5챕터 경호 의전과 응급 처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경호원의 자격과 윤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여지껏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다룬 파트예요. 이제 경호원이 경호 대상자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 또 경호 대상자와 어울리기 위해서 적당한 상식과 또 보고 듣고 말하지 않는 자세도 겸지해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는 경호 공무원의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으로 이제 공무원들이라면 6대 의무가 있고요. 또 경호 공무원으로서 5대 금지사항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두문으로 일단 외우자면은 성공, 품종, 청비, 또 금지사항은 영남, 치탈집, 영남에 있는 뭐 치타집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성공, 품종, 청비는 이제 성실의 의무, 공정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복종의 의무, 청렴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고요. 여기서 복종의 의무는 직무상 적당한 정당한 명령에는 복종을 하여라 라는 뜻이고, 영남 치탈집을 보시면은 영리 및 겸직 금지, 또 권력 남용 금지, 치가 정치 운동 금지, 또 이탈 금지, 집단 행위 금지, 집단 행동 금지 이렇게 있고요.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집단 행동, 파업, 쟁의 활동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복무 이탈,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무기를 소지하고 직장을 이탈하지 마라. 창경법은 그 특수경비도 마찬가지죠. 2년 2천만 원 사유로 무기나 적당한 사유 없이 자리를 이탈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머지 쭉 가시면 이제 하나 읽다 보면은 2018년도 이전에는 경호 공무원에 키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다. 이제 두뇌 경호원 측으로 바뀌어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면은 누구나 공무원 할 수 있다. 경호원의 5대 정신으로는 초긴장 보호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초인 정신, 긴장 자세, 보호 관찰, 의전 정신, 3불문율, 보고 듣고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외운 두문이 영남 치탈집, 영남에 있는 치타집, 성공 품종, 청비,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성공 품종, 품위 유지의 의무, 또 품종, 청비, 청렴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이렇게 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호의 성공 유소라고 해서 이거는 뭐 계획도 면밀히 세워야 하고요. 지휘 단일화하여야 하고요. 삼중 경호망에 의한 중첩 경호망을 구성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전이 중요합니다. 의전이 문제에 꼭 나오고요. 헷갈리게 나오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배우는 내용이 비슷비슷하고 또 사회 상규상 외우는 의전과 경호원이 해야 할 의전이 일부 다른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의전은 우선 정리를 하자면은 좁게는 국가 행사다, 국제적 예의다 이렇게 말하고요. 넓게는 건전한 상식에 입각한 예의 엄절이다. 그러니까 넓은 것부터 보는 게 낫겠죠. 넓게는 개개인이 지켜야 할 상식이구나. 좁게 가보니까 우리가 국가 행사에서 안전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 그러면 국제적으로 이제 국위 선양이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국제적 예의를 포함한다. 사교 의례는 개개인이 상호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 범절. 의전의 기능은 소극적 기능은 행사 업무의 지원 기능이고요. 적극적 기능은 행사 전반의 조정 통제 기능이다. 그러니까 업무를 지원하거나 조정한다. 조정 통제한다. 조정 통제가 당연히 더 강한 느낌이니까 적극적으로 경호에 한 의전을 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국가원수의 외국 방문 시 준비 업무 분장인데 이거는 법령으로 나와 있다기보다는 예규, 뭐 행사 내 예규나 경호 담당 기관들의 예규 이런 데 나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하루 복습하는 업무 분장 구분을 통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할게요. 외교관 서열이 중요합니다. 외교관은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무관보다 외교관이 더 우월하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무관은 이제 전쟁이나 방어를 한다는 임무라면 외교관은 말로써 우리 외교를 좋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서 말로써 우리 서로 우애를 다독여야 할 자리에서 서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자리에서도 의전은 있다. 그래서 하나씩 읽어보자고요.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대리, 정정, 대사, 영사, 공사 이렇게 있어요. 공사는 그 대사와 영사 간에 있는 사람이구나, 공사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공관장에 있는 직원이구나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대사와 영사가 중요합니다. 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영사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면은 미국에도 한국 사람이 있잖아요. 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미국에서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대사관에 가야 될까요? 영사관에 가야 될까요? 영사관에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사관은 다른 나라의 우리나라 시민을 위해서 운용하는 기관이구나. 대사관은 다른 나라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을 놔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한 미국 대사, 주한 미국 대사 같은 경우는 미국을 대신해서, 미국을 대표해서 대사관이 설치된 거겠죠. 그럼 또 주한 미국 영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미국 시민들을 위해서, 미국 시민들이 한국에 있다. 그럼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시민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영사구나,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은, 그럼 대사와 영사 중에 무엇이 더 높을까요? 하면은 대사가 더 높죠.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나를 정하고 가고요. 자, 공관장은 공적인 기관의 장은 그 직책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지면서, 공관장인 대사 및 공사 상호 간의 서열은 신임장 재정순에 따른다. 이 공관장을 외교관 서열에 의했을 때 이 대사와 공사는 구분하지 마라. 서열은 선임장, 신임, 이 사람이 언제 임용했는가, 언제 대사관이 되었나, 언제 영사관이 되었나, 언제 공사관이 되었나, 이런 거에 따르겠다. 대사대리 상호간의 서열은 그 계급에 상관없이 지명 통보가 외교부에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령 미국 대사관이 있고요, 주한 미국 대사관이 있고요, 주한 일본 대사관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게 뭐 나라의 힘이 아니라 신임장 재전 순서에 따르니까, 가령 뭐 1년 전에 미국 대사관이 신임이 되었고요, 반년 전에 일본 대사관이 신임이 되었다면은 힘의 차이가 아니라 신임장 재전 순에 따라서 이 미국 대사관이 더 우선으로 둬야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부재 중인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재 중인 상황, 그죠? 그럼 대사 대리 상호간의 서열은 그 계급에 상관없이 지명 통보가 외교부에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그러니까 뭐 일본이 반년 전에 대사 신임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두 사람 다 뭐 한국으로 외국으로 급하게 파견을 가야 됐어요. 중국으로 갑자기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우리 자기네 자국을 대신해서 중국으로 갖다 쳐볼게요. 미국 대통령이나 일본 총리가 바빠서. 그럴 경우에는 지명 통보가 외교부에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먼저 간 순서에 따르겠죠. 이게 뭐 제 예시를 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우선 그 대사 대리라는 말이 왜 필요하냐면은, 중국에 가잖아요, 대사들이. 그러면은 주한 미국 대사와 주한 일본 대사가 부재가 되잖아요, 부재가. 그럼 누군가는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사관 내에서. 그러한 사람을 대사 대리라고 합니다. 그 대사 대리가 임무를 대신 수행하니까 우리나라의 외교부에 알려주어라. 그러면 이때 신임장 재정 순서가 아니라 우리는 니네 접수 통보된 순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기겠다, 이런 말입니다. 공관장 외의 외교관 서열도 외교관 서열에 따르고, 이거는 외교부 의전 법령인가요? 외교 담당 법령을 검색하면은 나와 있습니다. 외무부 담당. 동일 계급간에는 마찬가지로 차김순, 취임순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 문제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관장이 대사 및 공사 상호간의 서열은 뭐 연령에 따라 다르다, 연령에 따른다, 아니면 나라의 국력에 따른다, 이런 말 없고요. 뭐 우리나라의 친밀도에 따른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신임장 순서에 따르고, 또 대사들이 상호간 서열은 지명 통보가 외교부에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공관장 위의 외교관 서열은 뭐 해당 공관장의 서열에 따른다, 이런 말도 안 되고요. 동일 계급 간에는 차김순에 따른다. 같은 계급에 있어서 외교관은 무관보다 앞서고 무관은 타 주재관보다 앞선다. 다시, 같은 계급에 있어서 외교관은 무관보다 앞서고 무관은 타 주재관보다 앞선다. 일단 외교관 자체가 말로써 이 국력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죠, 국가 관계를. 그래서 무관보다 앞선다 하고요. 무관은 타 주재관보다 앞선다. 이 외교관 외의 업무를 보는 사람을 주재관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관이 앞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외빈 방문 시 같은 나라 주재 자국 대사가 귀국했을 경우에는 주재 외국 대사 다음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 자국 대사가 귀국해왔다고 해서
뭐 이 사람을 주한 미국 대사보다 높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미국 주재 한국 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귀국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을 주한 미국 대사보다 더 높게 칠 것인가 낮게 칠 것인가 이건데, 우리나라는 일단 외교 의전상 외국 먼저 온 손님을 우대하겠죠. 그래서 미국 대사보다 낮게 치고요. 여기서 뭐 하나 빠졌네요. 만약에 한국 대통령이 들어가면 좋겠죠.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그리고 또 한국 주재 미국 대사, 미국 주재 한국 대사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국가 원수를 대행하여 참석하는 정부 강요는 외국 대사보다 우선한다. 우리나라 뭐 권한 대행, 대통령 권한 대행 이런 사람은 정부 강요에 외국 대사보다 우선한다. 우리가 주최하는 연회에서 자국 측 빈객은 동급의 외국 측 빈객보다 하위에 둔다. 초청객이니까 초청객보다 우리가 낮아야겠죠. 대사가 여자일 경우에 대사의 남편은 공식 행사 등에서 예외에 속한다. 의전을 차리지 않는다. 의전을 차리지 않는다. 그러면 대사가 남자일 경우에 그 와이프는 어떻게 하나요? 그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요. 나온다 해도 나중에 가시면은 배우자에 관한 의전 서열도 배우기 때문에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국빈 행사 시에 의전 서열. 예포노 21발을 발사해라. 국빈 방문 시에 환영 행사, 국가 원수 내외 분방, 국가 원수 내외 주최 리셉션 및 만찬, 한송 행사 수행해야 한다. 이거 헷갈리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최근에 평화의 집인가요? 우리 북한과 우리나라에서 한번 국경에서 만나서 밥 먹은 적 있죠. 네, 그럴 때 밥 먹은 게 원래 밥이 목적이 아니라 친목이 목적이었죠. 우리 서로 외교적으로 좀 친해지자, 통일 다시 해보자, 뭐 이런 말이었는데, 그때 먼저 서로 각 국가가 그 자리에 간다 쳤을 때 서로 행사를 하잖아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요. 서로 행사를 하고 막 의전도 깔려 있고요. 환영 행사를 하는 것이 의전이 깔려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내외 분 외방, 이제 국가 원수, 우리나라 대통령과 영부인, 또 북한의 위원장과 부인 이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서로 악수하겠죠. 내외 분 외방. 그리고 이제 국가 원수가 내외 주최하는 리셉션 환영회 및 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뭐 이러한 목적으로 모였어요 하고요. 만찬을 먹잖아요. 그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평양 국수가 맛있더라, 평양 냉면인가요? 그걸 먹고 막 맛있더라 이렇게 말했던 것까지 기억이 남는데, 이렇게 하고 만찬까지 다 먹었으면은 이제 할 거 다 했다. 가자, 떠나가자. 만나서 즐거웠어. 이렇게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나와 있고요. 굳이 헷갈린다 하면은 이 두 개를 섞어서 되겠죠. 밥부터 먹고 인사를 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인사를 하고 밥부터 먹자. 3번. 외국 방문 시의 의전 관행은 항상 자국 관행보다 방문국 관행을 우선한다. 초청객이니까. 또 외국이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통하는 게 있지만 그 나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있다. 그 나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있다. 그 나라에 따라야 하는 것도 있다. 보시면 7번 보시면은 나라마다 의전 관행과 관습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자석서열 배치의 지위가 비슷한 때에는 여자를 남자보다 우선한다. 그죠? 지위가 비슷한 경우에는 연소자보다 연장자가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의 상위 서열이다. 초청객이니까, 연장자니까. 여자들의 서열은 기혼 부인, 미망인, 이혼 부인, 미혼자 순으로 한다. 그러니까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제일 낫고요. 그 다음에 이혼 사람이고요. 미망인, 기혼 부인. 가령 뭐 미망인은 좀 가녀려서 안타까워서 우선순위로 두자. 이렇게 외울 수도 있지만 헷갈리면은 기미, 이미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피부에 뭐 기미 낀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기미, 이미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기혼 부인 간의 서열은 남편의 지위에 따른다. 아까 나왔죠. 비공식 서열의 경우에는 원만하고 조화된 자석 배치를 위해서 서열 결정 사격의 원칙은 다소 조정될 수 있다. 안전을 위해서도 바뀔 수도 있겠죠.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사회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높은 상위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의자원 파트는 다 외웠고요. 이거는 두세 번 보시고 문제 풀면 돼요. 같이 문제 풀면서 공부하면 되고요. 분장 업무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청와대, 외교부, 문체부, 행안부, 과기부, 관계부처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게 외교부죠. 그리고 또 문체부나 행안부 있는데, 원래 외교부에서 공부활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담당하니까. 근데 문체부에서 이걸 하더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부활동을 하더라 이렇게 하시고, 또 비행기 관련된 거 이것도 2개가 나오거든요. 항공기 결정은 청와대가 하지만 행안부에서는 국내 공항 행사를 정한다. 국내 공항 행사 일정 뭐 이런 거 한다. 과기부에서는 우표를 다룬다. 우표 좀 특이하죠 이거. 우표를 다룬다. 그리고 관계부처에서는 회담 및 교섭 자료를 작성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해요. 연설문 및 성명서 같은 경우에도 외교부가 하는 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2개 다 같이 하거든요. 이렇게. 이 3개는 같이 하니까 이렇게 좀 아시고요. 4개는. 예산 편성,
방문국에 대한 의전 설명, 회담 및 교섭 자료 작성. 이거는 이렇게 두 개 한다 했죠. 그리고 또 이 방문국에 대한 의전 설명, 외산 편성. 이게 외교부에서 하더라. 청와대가 아니라. 자, 일정 확정, 항공기 결정, 연설문 및 성명서 작성, 선물 및 기념품 준비. 이게 좀 공통되는구나. 나머지는 이렇게 좀 특징이 있구나. 국내 공항 행사랑 항공기 결정이랑 다르고 기념우표를 과기부에서 하고 공보활동을 문체부에서 하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야, 너 이거 효과 있어 확실히? 있어요. 예. 처음 보면 당연히 그냥 몇 개만 떠오르고요. 계속 보다 보면 풀리는 거니까 한번 또 같이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정 확정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와 외교부가 둘이 동시에 한다 했고요. 국내 공항 행사는 항공기 결정이랑 다르다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한다? 행안부 아니면 과기부인데 과기부는 우표를 만드니까 행안부에서 한다. 기념우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과기부에서 하더라. 예산 편성은 청와대가 아닌 외교부에서 하더라. 회담 및 교섭 자료 작성은 외교부에서도 하고 또 외교부에서만 하면 모자라니까 관계부처에서도 하더라. 항공기 결정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와 외교부가 하더라. 연설문 및 성명서 작성은 청와대에서도 대통령 대표에서 만들어야 되겠고요. 외교부에서 이를 또 한번 더 검토해야겠죠. 선물 및 기념품 준비 같은 경우에도 같이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8번 같이 하고요. 나머지 이제 공부활동 계획 같은 경우에는 1로 넣으시고요. 방문국에 대한 의정 설명 같은 경우도 1로 넣으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다 썼나요? 다 됐네요. 1차 하죠. 이렇게 한번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외우고 안 외워지면 또 보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태극기에 관한 법령인데 이게 간간히 한 문제씩 나오다가 작년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태극기 문제에서 나오는 게 우선 위치가 어디냐, 여러 나라 태극기가 있을 때 어떻게 달 것이냐, 또 언제 달고 현충일이나 이렇게 국경일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나머지는 모의고사에서는 뭐 세탁을 하니 마니 아니면은 국제적인 행사에서는 어떻게 할 거니, 뭐 조기 개항은 어떻게 하니 이렇게 나오니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몇 개만 보여드리고 갈게요. 빨리빨리 보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 한 파트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보신다면은 다 보도록 하세요. 이거는 나옵니다. 나오긴 나와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기 전엄성 유지될 정도로 해라. 우리 국기 경례하는 거 더 알죠? 선체로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 또 제복 입은 사람은 거수 경례. 모자 입은 사람은 모자를 벗어서 또 왼쪽 가슴에 대라.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건곤감리 다 아시죠? 자, 국경일 개항일 이거는 우리나라 뭐 설날 명절 이럴 때 안 하고요. 국경일 3.1절날 제헌절날 7월 17일 또 광복절날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합니다. 또 현충일 및 국군의 날이고요. 현충일에 별표를 하나 칠게요. 현충일은 이제 국가장 기관과 현충일은 조기 개항이 가능하다. 조기 개항. 조기는 일찍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할 수도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좋아한다. 좀 애도의 깃발을 말합니다. 애도의 깃발. 그래서 조기 개항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렇게 한 칸 띄거든요. 조의를 표하는 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를 띱니다. 한 칸을. 한 면을 띄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현충일과 국장 기간이구나. 긴 면의 너비만큼 내려 닿는구나. 이 정도만 아시고요. 5대 국경일 같은 경우는 3.1절,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15,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한글날이 있구나. 또 이 5대 국경일 외에도 국군의 날, 정부 지정일이 있구나. 국군의 날 우리 빨간 날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있구나.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인가요? 예. 아, 맞네요. 10월 1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뭐 지자체도 조례나 지방의회로 따로 할 수도 있구나. 예, 근데 보통 이거는 예외가 너무 많아서 이 네 개가 주로 나와요. 뭐 대통령이 지정한 날 이건 안 돼요. 알겠죠?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은 될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지정한 날은 안 됩니다. 헷갈릴 수 있겠죠. 충분히 그렇게 나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근데 법령에는 따로 없네요. 이거는 입법을 통해서 바꿔라.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장소. 이 장소에서는 연중 개항을 해라. 계속 해야 한다. 가능한 한. 공항, 호텔 등 국제적인 고유 장소나 대형 건물, 공원, 경기장. 왜 이런 말 하냐면은 원래 국기는요. 개항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개항하는 날이 있고요.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이때만 국기를 개항하고요. 이러한 공공기관에서도 우리 군대 가면은 국기 개항식 이렇게 해서 7시에 올려서 막 여름에는 6시에 걷고
겨울에는 5시에 걷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해당 기간 여기에 해당이 돼서 연중 계약을 하는 것이었고요. 원래는 국기 계약일에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건 뭐 상식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문제 풀 때도 도움이 안 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장소가 어디니? 주요 정부 청소의 울타리,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장소. 그러니까 많은 장소, 중요한 장소겠구나 보시면 되고요. 각급 학교 및 군부대에는 매일 낮에만 개항한다. 비바람 이렇게 해상될 때에는 개항하지 아니한다. 개항하지 아니한다. 네, 그래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항 시간은 오전 7시고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에는 오후 6시, 12월부터 다음에 2월까지는 오후 5시.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라 믿고 아닌 분들이라면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해가 기니까 6시까지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5시겠구나 빼면 되겠죠. 예. 하고 이제 조기 개항이나 야간 행사 이런 거 있구나 보시면 되고요. 쭉 넘어가서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이렇게 떼면 된다. 깃면의 너비만큼. 국기의 관리 이런 거 있는데 국기를 훼손시키지 말고 또 함부로 상하게 하지 말고 또 더러워지면은 소각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세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국기 덮을 때 있잖아요. 그죠? 덮개의 윗부분 오른쪽에는 건개가 왼쪽에는 이개가 오도록 한다. 건개가 이개가 이거 어떻게 보시냐 무조건 왼쪽 상단에 이개가 오도록 정정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건개가 오도록 하는 느낌인데요. 바로 내려다보아 오른쪽에 건개가 이거 무슨 말이냐?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자면은 우리 관을 그릴 때 관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관이 있다고 치면은 태극기를 세모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세로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가로로 이렇게 덮을 건데 덮자고요. 이렇게 덮는다고 치면은 태극기가 이러한 모양으로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러한 모양으로 있으면은 이렇게 오겠죠. 건개가. 그럴 때 이걸 정면으로 봤을 때 정면으로 보니까 이러한 모양이더라. 그래서 이 건개가 오른쪽 위에 있더라. 이걸 가로로 보면 어때요? 가로로 보면은 왼쪽 위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구나. 이 가로로 있는 그림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한번 더 그려드릴까요? 더 가로로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개발 세발로 그려도 다 알아들으실 거라 보여요. 예. 태극기를 덮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볼 때는 오른쪽 위에 있는 거죠. 이쪽으로 보면은 근데 세로로 보면은 이게 왼쪽 위에다 한 거잖아요. 건리가 건곤감리 이렇게 해서 여기 뭐 이렇게 또 오겠죠. 태극기 국기가 예. 건곤감리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보니까 가로로 보니까 세로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와 있는데 세 개가 건개가 이거를 오른쪽 위라고 표현을 하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긴 면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함께 매장하지 마라. 영구와 함께 매장하지 마라. 흙 덮고 빼라. 쭉 넘어갈게요. 강화 방면 이거 행사할 때 여러분들 행사할 때는 꼭 국기를 달 필요는 없다. 교육 목권이나 실내 여건상에 의해서 실내 벽면에 국기를 게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강당이나 이런 데는 왼쪽에 깃대를 세워두기도 하지만 또 뭐 정면에 태극기를 이렇게 비치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태극기를 태극기라고 할게요. 하나만 그려놓고 뭐 강당을 또 그려보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강당을 그릴 수 있겠죠. 여기 뭐 우리 잘 아는 뭐 교탁이라든지 행사하는 그게 있다고 하면은 왼쪽 우리가 바라봤을 때 왼쪽에 태극기가 있어야 한다. 교육 목적상으로 이렇게 가운데 있어도 되고요. 행사할 때는 이렇게 왼쪽에 있어야 한다. 이거를 또 토대로 가자면은 이걸 이미지로 알고 보시자면은 외우기 쉽습니다. 깃면의 건개가 왼쪽 위로 오도록 하고요. 깃대에 접하도록 해라 하고 조기 개항 강화 및 순서. 조기 할 때는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여기까지 하지 말고 끝까지 올렸다가 여기 깃봉에 닿잖아요. 그죠? 깃봉에 닿으면은 팔을 2번 정도 다시 아래로 오면은 깃면만큼 벌어져요. 그래서 깃봉 제일 머리를 찍고 내려와서 개항을 해라. 내려와서
넘어가시고, 이게 늘려서 개항할 때 우리 또 행사장 가보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옛날에 올림픽이나 체육회 이런 거 할 때 막 옥상까지 이렇게 막 그죠, 만국기라 하나요? 이렇게 해서 막 국기 여러 개 막 이렇게 놓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막 일본 기도 있고 뭐 미국 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 있지 않았나요? 이런 깃발들 많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렇게 널어서 개항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하고 시험 문제 나왔던 거는 이게 나왔었어요. 어떻게 개항할래? 홀수일 때는 가운데고요. 짝수일 때는 왼쪽. 또 이 국기를 제일 넓을 때는 가운데, 또 낮게 할 때는 뭐 이렇게 있어요. 기대 높이에 따른 차별도 둬야 된다. 우리 국기가 제일 잘 보여야 한다. 이런 기준으로 잡고 가시면 되세요. 외국기는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만 개항하는데 국가 행사에서는 다 할 수 있다. 우리 뭐 만국기 모든 거 다 깔아줘야 된다. 교차할 때는 우리나라께 이렇게 앞으로 와 있어야 된다. 앞으로 와 있어야 한다. 국기야 기대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은 기대 긴 면에 기대에 건개가 이렇게 가 있죠. 국기와 유엔기를 개항할 때는 이거는 예로 유엔기를 먼저 줘라. 유엔기가 더 우선되어라. 세계 연합이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국기를 개항한다. 이게 좀 예외가 되겠죠. 유엔기가. 쭉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자, 이거 우리 군대 있을 때 차 타고 애국가 이거 5시 되면 흘러나오잖아요. 아니면 6시 되면은. 그때도 차 안에서 멈춰서 표하고 가도록 해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전 파트는 끝났고요. 이제 경호 예절, 탑승 예절이죠. 이게 나와 있습니다. 원칙은 윗사람과 높은 사람, 여성, 연장자 이런 사람을 높여줘라. 높임 대우를 받게 해라.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악수를 청해라. 아랫사람이 먼저 악수하자고 권하면은 예의가 없다. 여성이 남성에게 먼저 청한다. 또 상급자가 하급자, 이거 여성이 남성에게 먼저 청한다는, 외국 영화 보면은 우리 신사의 나라 영국이라고 하잖아요. 먼저 남성이 손을 내밀고 뭐 여성이 손을 건네주면 손등에 키스하고, 그런 것 때문에 헷갈릴까봐 놔뒀는데, 여성이 남성에게 먼저 악수를 할 때 건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먼저 청한다. 기혼자가 미혼자한테 먼저 청한다. 악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절을 할 필요 없고 한 손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너무 높은 사람한테는 또 왼손으로 오른손 손목을 가볍게 받들어 모시는 듯한 동작. 연장자라 하더라도 신분이 낮으면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권할 때까지 가만히 있는다. 여성한테는 예장, 우리 결혼식 장갑이나 아니면 교통 경찰들이 끼는 흰색 장갑 있죠. 행사할 때 끼는 거. 그런 거 끼고 있으면은 반드시 벗지 않아도 된다. 국가 원수나 이런 사람들은 여성이 먼저 원래 처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남성이 먼저 처할 수 있다. 남성은 먼저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악수를 청하고요. 여성은 왼발로 뒤로 무릎을 빼, 영화에서 많이 봤죠. 살짝 굽혀서 악수를 포한다. 목례 같은 경우에는 15도, 35도, 60도. 당연히 굽힐수록 더욱더 굽힐수록 예의가 좋다. 정중례는 한 번만 한다. 절로서 한 번만 한다. 소개절. 당연히 하급자를 상급자한테 먼저 소개시켜줘야겠죠. 악수랑 반대죠. 악수는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먼저 청하는 거라면은, 소개예절 같은 경우에는 하급자를 상급자한테 소개시켜줍니다. 명함예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함예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어서서 오른손으로 주는데 오른손을 받치면서 줘야겠죠.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받을 때는 양손으로 받으시고요. 명함 용지는 꾸미지 말고 순백색이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또 한자는, 모르는 한자는 정중히 물어보고, 많은 사람이 교환할 때는 지위가 높은 사람부터 교환하세요. 그리고 이제 명함에 쓰는 약자가 있대요. 저는 이걸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떨 때 쓰냐? PR 감사, PF 축하, PC는 조의, PP는 소개, PPC는 작별이고요. PP는 뭐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발표나 소개 이런 느낌으로 아시면 되고, PC는 PC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뭐 조의를 표한다. 이 두 개만 알면 나머지 구분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PR은 감사, PF는 뭐 친구랑 연관해서 F를 파티 프렌드 뭐 이렇게 해서 축하, PC 조의, PP는 소개, PPC는 작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고요. 모의고사 때 가끔씩 나오던데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명함 좌측에 하단 연필로 기입해서 인사 기능을 한다고 하네요. 예. 탑승 예절입니다. 이거 무조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상식과 또 잘못된 게 있어요. 다른 게.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법규가 있다기보다는 외교부 의전 사이트 있죠. 거기에
탑승 예절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이러면 인터넷에 외교부 의전 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지문을 확실히 알고 가는 게 시험 문제 때 뭐 논란이 되었다 이럴 때 외교부에서 이렇게 하더라 이러면은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받아들여야겠죠. 자, 탑승 예절입니다. 승용차 운전기사가 있는 경우와 또 자가 운전을 하는 경우, 그 경호 대상자가 자가 운전을 하는 경우라고 하네요. 운전기사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 뒷자리 오른쪽이 상석이고요. 그 다음에는 왼쪽 보조석 그리고 가운데라고 합니다. 예, 한번 써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이렇게 5군데가 있겠죠. 자리가 예, 이렇게 5군데가 있는데 순서가 얘가 운전원이라고 친다면은 여기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라고 합니다. 4순위. 통상 여기에는 경호원들이 많이 타겠죠. 예. 그리고 이걸 만약에 바꿔서 경호 대상자가 운전을 한다. 얘가 경호 대상자다. VIP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가 1순위, 그리고 아까 갔다듯이 2순위, 3순위, 4순위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회 상규상이니까 너무도 뻔하죠. 자, 그리고 이거 말고 지프차가 있어요. 지프차 우리 군대 때 많이 봤죠, 여러분들. 지프차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지프차가 이렇게 생겨서 맞나요? 예, 살짝 트럭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예. 좀 그림이 개발사발이죠. 예, 이렇게 생긴 차인데 이럴 경우에는 사람들이 앉을 때 이렇게 옆을 보고 앉거든요. 옆을 의자가 이렇게 있고 옆으로 이렇게 착석한단 말이에요. 의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막 앉겠죠. 예. 우리 지하철 보면은 그 마주보고 앉잖아요. 그런 식으로 뒤에 앉아요. 그럼 이 자리가 편할까요? 이 자리가 편할까요? 보조석이 편할까요? 보조석이 편하죠. 그래서 보조석이 상석이겠구나. 나머지는 뭐 구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프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석이 상석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윗사람과 동승 시에 윗사람이 먼저 탑승하고요. 아랫사람이 먼저 하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경호 방식에 있어서도 근접 경호에 있어서도 자동차 태울 때 이 차량에 경호원이 타잖아요. 그죠? 그럴 때 경호 대상자부터 태우고 자기가 타야겠죠? 그래서 경호 대상자가 먼저 타니까 높은 사람이 먼저 타고 아랫사람이 문을 열어주고 있겠죠. 대신에 그만큼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랫사람이 문을 열어주고 자기가 뒤늦게 내리고요. 또 아랫사람이 도착했다. 아랫사람이 먼저 내려서 문을 열어줘야지 경호 대상자 윗사람이 늦게 내리겠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윗사람이 먼저 타고 늦게 내려. 먼저 타고 늦게 내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타고 늦게 내려. 이게 제일 원칙이겠죠. 제일 넘버원 룰이고요. 그럼 이게 반대되는 문을 열어줄 필요가 없는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엘리베이터, 기차, 비행기, 함정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기차 같은 경우에는 순서는 안 물어보고요. 그 어디 자리가 상석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차는 창가를 보고 걷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가 쪽이 상석이고요. 그 다음에 복도 쪽이 말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짓수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 서로 만약에 두 군데 바라보고 간다. 둘이 나란히 하는 좌석이면은 이렇게 나란히 가는 좌석이면은 창가가 여기 있다. 여기 있으면은 이쪽이 상석이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창가가 또 여기 있는데 셋이 나란히 앉아서 간다. 그럴 때는 여기가 1석, 2석, 3석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창가가 여기 있고요. 이 둘둘 마주보는 구조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럴 때는 여기가 1석, 여기가 2석, 여기가 3석, 여기가 4석. 진행 방향은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알겠죠? 진행 방향 기준이에요. 진행 방향 기준. 4석일 때에는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침대 칸은 아래쪽 침대가 상석이구나. 자,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타고 잠수정과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잠수정과 엘리베이터는 완전히 폐쇄된 공간이고 그냥 일상적인 장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수정과 엘리베이터는 먼저 타고 먼저 내려. 이걸 원칙으로 잡으세요. 자, 그럼 우리 하나씩 써볼까요? 자, 자동차는 어떻게 해라? 자동차 윗사람 경호 대상자 늦게 타고 먼저 내려. 그럼 또 잠수정 엘리베이터 먼저 타고 먼저 내려. 먼저 타고 먼저 내려. 이렇게 외우시고요. 또 비행기. 근데 엘리베이터는 좀 근접 경호에 있어서 그거랑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엘리베이터라고 치면은 경호원이 먼저 타서
안전을 확보시키고 경호 대상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의전과 근접 경호에 있어서 엘리베이터 탑승 방식이 다르더라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근접 경호에 있어서는 엘리베이터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은 근접 경호원이 먼저 타서 안전 확보하고, 이제 또 바깥에도 안전이 확보돼 있다면은 그 경호 문이 열렸을 때 경호원들이 경호 대상자를 대신해서 칼을 맞을 수 있도록 먼저 배치하고 있어야겠죠. 경호 대상자는 안쪽에 넣고. 자,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땅을 오래 밟고 싶어요. 땅을. 선박도 마찬가지고요. 비행기와 선박, 땅을 오래 밟고 싶대요. 그러면은 늦게 타고 먼저 내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늦게 타고 먼저 내려. 그래서 비행기랑 자동차랑 비행기랑 선박은 또 마찬가지네요. 늦게 타고 먼저 내려가. 그래서 마지막에 타고 먼저 내린다. 창가 좌석이 상석이다. 똑같이 통로가 차석 3석이다. 비행기 같은 경우, 그 선박 같은 경우는 상석이 가운데입니다. 흔들림이 덜하니까.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같은 경우에서는요. 계단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 상식상에서는요. 여성과 남성이 그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을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는 남성이 친하지 않으면은, 여성과 친하지 않으면은 남성이 통상 앞으로 갑니다. 왜? 좀 여성의 뒤는 사실적으로 좀 약한 부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요새 뭐라 해야죠? 뭐 시선이 문제다. 뭐 시선으로 인해서 불쾌감이 느껴진다.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남성이 먼저 올라가는데, 친한 관계에서는 반대로 이제 내가 그 여성의 뒤를 지켜줌으로써, 뒤에 있음으로써 불쾌한 시선으로부터 보호시켜줄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상식상에는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과 같이 올라갈 때 친하다. 그럼 이 남성이 여성이 뒤에서 올라가고요. 안 친하다. 이럴 때는 남성이 앞으로 가겠죠. 내릴 때에는 뭐 그냥 남자가 무조건 밑으로 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길 안내를 해야 되니까, 내려올 때는 내려오는 방향이니까. 그럼 상식상으로 어떻게 가느냐? 상식상 제외하고 경호학에서 의전으로 가면 어떻게 가느냐? 그럴 때는 낮은 사람, 남자가 무조건 뒤로. 내 엉덩이 보여주기 싫다. 남자가 내 엉덩이 보여주기 싫다. 이렇게 외우시면은 상급자랑 갈 때 있잖아요. 그럼 상급자랑 갈 때는 상급자가 먼저 올라가야겠죠. 왜? 하급자가 내 엉덩이 보여주기 싫으니까. 이게 좀 다르죠. 아까 상식이랑 비교한 거를. 그래서 상급자 올라갈 때는 하급자가 늦게 올라가고요. 내려올 때는 또 하급자가 먼저 내려온다. 이렇게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기타 참고할 만한 예절입니다. 편의를 위해서 오른쪽을 상석이라 보고요. 좌석 참석 시에는 남편의 직책으로 하고, 직책의 부인으로 표시합니다. 이름이 아니라. 차도가 있는 경우에는 남성이 차도 쪽이고, 이 두 여성 사이에 남성이 끼지 않는 것이 예외이고요. 길을 건널 때에는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이에 낀다. 나이프와 포크의 위치는 이거 식사 예절인데, 8자로 두면은 아직 식사 중이고 11자로 두면은 식사가 끝났다. 이런 위치라고 합니다. 이걸 접시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젓가락을 이렇게 두면요, 8자로 두면요, 포크와 나이프를 아직 식사 중입니다.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부득이시 자리를 비울 때 완전히 나가는 게 아니라면은 냅킨을 의자 위에 두고요. 완전히 자리를 비운다면은 냅킨을 식탁 위에. 냅킨으로 얼굴, 손 등을 닦지 않고 물을 엎질렀다면은 이제 웨이터한테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응급처치와 구급법 파트거든요. 이것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응급처치 및 구급법입니다. 응급처치 및 구급법은 이거 짬비 책 외에도 많은 그게 있겠죠. 엄청 많은 응급처치와 구급법이 있고요. 또 응급처치라는 게 사람을 살리는 응급처치도 있지만 긴급 대피라고 하나요? 가령 2019년 문제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한번 설명해드렸었는데, 위해 현장, 사고 현장에서 가스가 누출되었다.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라는 게 나왔었는데, 이제 뭐 빠르게 환풍을 시킨다. 아니면 뭐 지역을 통제한다. 또는 환풍을 위해서 선풍기나 환풍기를 작동한다. 했을 때 가스니까 스위치를 키면은 이제 불이 터질 수도 있다. 그런 거는 교재에서 잘 안 다루거든요. 안 다루고, 그게 당시에 화재 관련된 사고가 많았었어요. 19년도 말에 화재에 관련된 사고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한번 나온 것이 아닌가, 비상대피 요령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좀 연관이 돼서, 재해재난과 연관이 좀 돼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이슈가 되는 거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폭우로 인해서 좀 침해 또는 자동차 대피 요령 이런 게 좀 이슈였다면은, 올해는 뭐가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4월이라서 지금이.
진단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처치. 자, 응급처치 순서. 손상 환자 발견 시의 응급처치 순서인데 이거 RIC, 라이스, 레스트, 아이스, 컴프레션, 엘리베이션 이렇게 해서 휴식을 취하고 냉찜질을 취하고요. 압박해서 들어올린다. 이 순서를 먼저 외우시고요. 뼈 골절 환자라고 합니다. 뼈 골절 환자 라이스 그렇게 순서를 외우시면 되고, 이제 또 기생지운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기생지운 기도 유지하고 생명력 유지하고 지혈하고 운반한다. 응급처치 및 구조활동의 순서는 CCC 체크 콜 케어 순으로 진행이 된다. ABC 에어웨이 브리싱 호흡 서큘레이션 이렇게까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ABC 평가 CCC 좀 많죠. 이런 게 많은데 하나하나 보다 보면 눈에 익을 거예요. 네. 자, 주의사항입니다. 환자나 부상자에 대한 생사 판정은 하지 않고요. 경호 대상자한테 의약품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어디까지나 응급처치에 달하지 않는다. 응급처치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고, 전문적인 치료는 아니다. 생명력 유지만 한다. 응급처치가 환자의 자세는요, 머리가 발보다 낮게 한다. 왜냐하면은 우리 심장에 있는 피를 머리로 빨리 보내려면은 발이 머리보다 낮잖아요. 그래서 눕혀서 머리로 최대한 피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 구토하는 환자는 옆으로 얼굴을 돌려준다. 환자의 얼굴색, 이거 시험 문제에 많이 자주 나오는데, 적색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잖아요. 그죠? 여기 열이 많이 쏠려 있고 피가 많이 쏠려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런 거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는 눕히면 안 되겠죠? 아까 눕혀서 피를 보내준다 했으면 반대로 얘는 눕히지 말고 머리를 어깨 높이보다 더 위에 올려주고요. 머리에 찬수건을 대고, 증상으로는 고혈압, 열사병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청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가 많이 없는 거겠죠. 입술이나 손톱이 청색이면 호흡 곤란, 약물 중독 상태로 위험하다. 창백색 같은 경우에는 질식, 대출혈, 피가 많이 떨어진 상태다. 머리를 수평이 되게, 아까 위에서 응급처치가 환자의 자세로 머리를 수평이 되게 하고요. 보온 조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청색, 초홍색은 약물 중독이 있구나. 손톱과 입술색. 기도 확보 방법으로는 하악 거상법과 하악 견인법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네, 이거 짬비카페에서 작년 11월에 달았던 것인데요. 이제 하악 거상과 하악 전굴, 하악 견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악 전굴이란 말이 앞으로 숙이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후굴이라고 하죠. 후굴은 뒤로 젖히고 전굴은 앞으로 젖히고, 이런 자세를 말하는데, 하악 거상법도 똑같습니다. 하악을 눕힌다라고 해서 구조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A 오른손으로 이마를 눌러서 B 왼손으로 턱을 올려주세요. 알겠죠? 다시 심장 마사지를 해야 되니까 환자의 왼쪽에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구조자가. 그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마를 눌러주면서 왼손으로 턱을 젖혀줘서 기도 확보를 합니다. 그럼 이제 하악 건인법은 반대로 이제 머리가 다쳤잖아요. 척추 라인이 다치면은 이 자세가 위험해요. 하악 거상과 하악 전굴 자세가. 그래서 하악 견인이라고 해서 턱을 위로 들어올리는, 구조자가 머리 위로 가서 턱을 위로 들어올리는 이러한 자세가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드렸던 설명이고요. 응급처치 규명 4대 요소로서 상처 지기쇼, 상처를 주기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처를 주기쇼, 상처 보호, 또 지혈, 기도 유지, 쇼크 방지, 상처 지기쇼, 기생지운이랑 좀 비슷하죠? 기도 유지, 생명 유지, 지혈, 운반, 기생지운과 비슷하다. 심폐소생술 적용 시기, 심정지후 10분 이내가 효과적이다. 심각한 뇌손상은 4분이니까 골든타임이 4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4분 내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4분이 지나면 뇌 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환자 맥박이 종료 또는 복귀된 경우에 종료하고요. 의사가 종료하라고 한때, 그러니까 자기 임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교대자, 너무 힘들어서 지쳤다. 교대자. 그럴 때 심폐소생술을 종료하고요. 이제 30분 이상 심정지가 이어진 경우, 이게 좀 포인트겠죠. 나머지는 당연히 그렇게 와닿는데 30분 이상. 자기가 힘들다고 해서 마음대로 정지하면 안 되고, 또 이제 뇌손상, 뇌살 시간 10분 지났다고 해서 또 마음대로 심폐소생술을 종료하면은 안 되겠다. 30분 이상 심정지가 이어진 경우에는 포기해라. 동공 확인, 양쪽 눈이 다르거나 크다 이러면은 뇌일혈이라고 해서 두부 손상이 의심되는 거고요. 심정지, 의식장애 후에 30초 이내에 동공이 확정됩니다. 사망 시에도 동공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눈 손상. 자, 열 화상 같은 경우에는 열에 의해서 눈이 화상을 입었대요. 그러면 물을
차가운 걸로 온도를 식혀줘야겠죠. 그래서 촉촉한 거즈를 위해서 눈을 덮어주고요. 비타상은 검은 천을 통해서 빛이 안 들어오도록 합니다. 화학화상은 생리식염수 등으로 10분 이상 세척합니다. 비타상, 열화상. 화학화상이 있구나, 눈에 관해서. 그래서 열화상과 비타상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빛을 차단하려면 검은 천 그 기준을 글로 잡으시면은 다 외워질 거예요. 넘어가서 두부 손상, 머리를 다친 경우에 이거 좀 재밌는 파트가 있었는데, 두부 열상 말고 이 두피가 벗겨진 경우가 있어요. 좀 큰 사고죠. 그럴 때는 이게 두피가 벗겨진 머리 가죽을 뗄 거니 말 거니 이런 게 있는데, 조심스레 다시 원위치 시켜놓고 지혈을 한다, 알겠죠? 머리 가죽이 벗겨졌다. 그러면 원위치에서 지혈을 합니다. 두피 열상, 두피에서 출혈이 있을 때는 상처 부위에 소독된 거즈를 대고요, 압박해서 지혈을 하도록 합니다. 피부가 벗겨나는 결손이 있는 큰 상처일 경우에는 피부를 정상적 위치로 가져다 놓고 압박 드레싱 합니다. 뇌진탕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한 거고요. 뇌일혈, 두 개 뇌, 머리 속에서 출혈이 일어난 거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두 뇌 동공의 크기가 다르고요. 이럴 때에는 환자의 머리와 어깨를 눕혀주고 목의 옷을 느슨하게 해서 이 신체 순환이 잘 되도록, 머리의 혈액 순환이 잘 되도록, 졸도는 갑자기 쓰러지는 곳으로 다리를 들어준다. 두부 손상 응급처치 요령입니다. 환자에게 말을 걸어서 집중력을 유지하게 하고요. 또 귀나 코에서 흐르는 액체는 막지 마라. 나머지는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체온 상승이 있으니까 보온 조치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를 많이 흘린 환자는 체온 유지를 해줘야겠죠. 과민성 쇼크, 폐혈성 쇼크, 출혈성 쇼크, 저체액성 쇼크인데, 폐혈성 쇼크가 세균 간염, 나머지는 예민한 거 아니면 또 출혈성, 외상 후에 출혈로 오는 쇼크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상처의 종류입니다. 찰가상, 절창이 팔과 다리가 절단됐다, 잘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창이 못이 내렸는데 찔렸다. 나머지는 이름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찰과상은 마찰, 피부가 마찰에 의해서 다친 거. 열창은 열에 의해서 맞은 거, 열에 의해서 또는 맞은 거. 죄송합니다. 열창은 열에 의한 말이 없네요. 둔한 물건에 맞아서 생긴 거. 절창이 잘린 거, 베어진 거. 자창은 못이나 총알 등에 뚫린 거. 이 구분은 나중에 뭐 총알에 맞아서 피부가 뚫려 나간 경우 열창으로 본다, 아니죠, 자창으로 보는 거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소 압박은 해당 부위를 압박하는 걸 말해요. 해당 부위를 압박하는 거. 그리고 또 국소 거양법이라고 있어요. 거양법은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죠? 머리가 피가 덜 간다 했잖아요. 서 있으면은. 그런 것처럼 심장보다 높게 들면은, 심장보다 높게 상처 부위를 올리면은 그쪽으로 피가 덜 가요. 그래서 국소 거양법.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한다, 거양법,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국소 압박은 해당 부위를 지혈하는 거고요. 직접 압박, 지압점 압박, 지혈 때 사용이 있는데, 지압점 압박도 이게 무엇이냐? 직접 압박은 국소 압박처럼 상처 지점을 직접 압박한다면은, 지압점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시면요, 또 그림을 그려드려. 여러분들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 팔이 잘리잖아요. 팔이라고 칠게요. 좀 이상한가요? 이게 팔이라고 친다면은, 그죠? 이게 손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동맥 라인 있잖아요. 그럼 손가락이 하나가 잘렸어요. 그러면 이 손가락을 직접 압박해도 되고, 여기 동맥에 있는 이 피를 다 지압점으로 압박해서 손 자체에 피가 안 통하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물론 그럴 때에는 검지손가락만 다쳤다 하더라도 엄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까지 피가 다 안 통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반대로 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힘으로 계속 눌러야 하니까 일정한 힘이 안 나올 수도 있고 피가 흐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압점 압박 방법인데, 근데 이제 손등 자체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막대기와 천을 이용해서 지혈대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지혈대가 어떤 방식이냐? 여러분들 빨래를 짜거나 걸레를 짤 때 물기를, 이 천을 감으면 감을수록 힘이 많이 가해져서 물기가 쫙 나오죠. 그런 것처럼 팔이 이렇게 있다 치면은, 팔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천을 감고요, 이 위에 막대기를 감아요. 천을 이렇게 감고 막대기를 감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수도꼭지 잠그면은 점점 힘이, 나사의 원리에 의해서 힘이 받아지면서 잠궈지죠, 물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돌려주면, 이렇게 계속 돌려주면요,
이 끈이 계속 묶이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힘으로 이게 잠겨진다. 마지막에 매듭만 묶으면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혈대 압박법이라고 하는구나. 근데 지혈대 압박법은 극단적인 상황에 쓰는 거예요. 왜? 피부가 개사할 수 있거든요. 피부가 개사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개사하더라도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살리려면은 이 개사한 조직을 놔둘 것인가 자를 것인가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 할 때는 뭐 언제 시술을 하였는가, 지혈대를 언제 했다, 어느 방향으로 묶었다라고 사용 시간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직접 압박, 지압점 압박, 지혈대 사용 등의 방법이 있다. 출혈이 심한 경우에도 지혈이 가능한 방법으로 무릎이나 팔꿈치에는 연결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고요. 지혈대 착용 시간을 환자 이마에 표기해라.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풀지 마라. 이렇게 아시면 되고, 나머지 화상의 종류 구분과 이제 환자 자세 구분만 하면은 끝납니다. 자, 이거 사도화상 개념이 최근에 생긴 개념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근육 힘줄 또는 골조직까지. 그럼 밑으로 내려갈수록 심해지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1도, 2도, 3도, 4도. 그럼 통상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많이 보는 거는 1도 화상, 2도 화상을 많이 보겠죠. 그래서 1도가 표피고 2도가 수포, 3도부터 심하다. 3도부터는 조직 파괴가 일어나는구나. 4도는 근육 힘줄, 골조직. 자, 표피, 진피, 수포, 조직, 골조직, 피부 이식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그려보면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 표피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게 표피면은 안에 진피가 있대요. 또 이제 또 안에는 조직과 여기에 또 수많은 뭐 근조직, 골조직 이런 게 배포돼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얘가 1도고요. 얘가 2도고요. 이 사이에 있는 것과 이 근조직까지 오는 거를 3도, 얘 자체가 부서지는 거를 4도, 이렇게 보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1도 화상 같은 경우에는 표피만 다치니까 수포나 이런 거 안 생기고요. 2도 화상이 진피, 피부 내가 잡히니까 수포를 현상하고요. 쭉쭉 보시고 3도부터 병원까지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상 조치 요령인데, 동상 걸린다고 해서 더운 물에 바로 넣지 마시고요. 뜨거운 물 아닙니다. 더운 물에 바로 넣지 마시고요. 미지근한 물에 넣어서 담요 덮어주고 좀 오래 익도록 합니다. 부축법, 안기법, 업기법 같은 경우에는 쉬워요. 이것도 업기법은 여러분들 어부바 알죠? 어부바고요. 안기법은 우리 공주님 안기 있죠? 남성이 이렇게 해서 팔 이렇게 해서 여성을 막 이렇게 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걸 안기법이라고 합니다. 안기법. 이렇게 들고 가는 걸 안기법이라 하고요. 부축법은 이제 한 어깨동무죠. 어깨동무. 내가 이렇게 해서 어깨동무를 해서 환자를 나한테 기대게 해서 함께 걸어가는 거, 이렇게 해서 함께 걸어가는 거를 뭐 부축법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환자 자세는 앙와위, 와위가 앉은 자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반자위. 와이가 누운 자세를 하나요? 누운 자세고 자위가 앉은 자세겠네요. 예, 그리고 또 트렌델렌버그 이렇게 했는데, 앙와이 같은 경우에는 등을 바닥에 맞대고 누운 상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운 상태를 말하고, 츠가이는 옆으로 누웠겠죠. 보가이는 반대로, 앙아이가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웠다면 보가이는 배를 바닥에 깔고 누운 상태로. 이거는 숨쉬기가 불편해요. 근데 어떤 때 쓰나, 등을 다쳤을 때 쓴다. 반자이는 반을 기댄 거, 상체를 약간 기댄 거고요. 호흡이 편한 자세겠죠. 완전히 누워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천식이나 심장 질환에 쓰고요. 트렌델렌버그는 쇼크 상태에서 쓰고, 다리를 들어줍니다. 다리를. 어찌 보면은 우리 머리에 피가 많이 없어서 창백해진 경우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한다 했었죠. 이거를 아시기 바라고. 타박상 입은 경우에는 상처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국소고양법. 또 타박상 상처 부위를 8시간, 10시간 찜질해서 붓기를 빼주고요. 출혈이 멈추고 붓기가 가라앉으면 더운 물 치료, 온찜질을 한다. 냉찜질이랑 좀 비교되지 않나요? 예. 바로 좀 비교가 되는데 좀 아시기 바라고.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기타 질병으로는 독사, 교상, 관경병, 별에 써인 경우 이렇게 있어요. 예, 냉찜질 하는구나. 이 심장, 독사한테 우리 경호 대상자가 독사한테 물렸다. 예, 그렇다고 해서 바로 피를 빨아내면 안 되고요. 자기한테 충치가 있나 없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이 다이아몬드형이면 독사, 원형이면은 무독사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고요. 마지막 파트까지 한번 마지막으로 구분하는 거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자, 1번 쇼크 상태 시에 다리를 올려준다. 이거는 트렌델렌 버그라고 했죠. 또 심장 질환 천식 시에 이용하고 호흡이 편하다. 반자위. 또 상체를 벽에 기대어 30도 가량 올려준다. 벽에 기대니까 반자위. 옆으로 누운 상태를 말한다. 칙와이. 배를 깔고 누운 상태를 말한다. 복와이. 등 부위가 손상이면서 구토하는 때 말한다. 복와이. 일반적으로 누운 상태를 말한다. 앙와이. 예, 바닥이 등에 붙었다고 하네요. 예. 이렇게 하면은 쉽죠, 이것도. 예, 금방금방 외우리라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5챕터가 끝났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제 마지막 챕터 6챕터 남았거든요. 6챕터는 한 2강 정도로 해서 끝내리라고 보이고,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